안녕하세요. 행복주치 선영입니다. 오늘은 P2P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2P 투자가 보통 수익률이 세전 기준으로 했을 때 10% 정도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P2P가 뭐고 이 투자를 만약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영상이니 끝까지 봐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P2P란 뭐냐? P2P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피어 투 피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어 투 피어는 개인과 개인 간의 연결을 말하는 거고요. 이때 개인은 대출자, 그리고 이때 개인은 투자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대출자는 조금 더 금리가 싼 걸로 해서 받을 수 있고요. 투자자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서 이제 P2P 업체가 플랫폼 형식으로 플랫폼을 제공해서 P2P 업체가 수수료를 가져가는 중간자적인 역할, 매칭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대출자가 투자자를 만나려고 하면 이 업체를 통해서 만나는 거죠. 이 업체가 만든 플랫폼을 통해서. 그리고 수수료를 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P2P 업체는 수수료를 받아가게 되고 개인 대출자는 조금 더 금리가 싼 쪽으로 빌릴 수 있도록 되는 거고요. 그리고 투자자는 이자를 받음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게 되는 이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P2P는 핀테크를 이용한 대출이라고 보면 되는데 은행과 기술을 접목한 게 핀테크거든요. 이거의 대표적인 대출 방식이 P2P라고 보시면 되고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긴 합니다. 원금도 보장이 되고 안전하긴 하지만 저금리죠. 금리가 워낙 요즘은 경제가 어려운 관계로 낮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만큼도 안 되죠. 요즘 은행의 예적금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 많은 수익을 갖다 주죠. 종목을 잘 선택해서 잘 투자를 한다면. 그렇지만 원금이 보장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요 저금리고 안정적이기는 한 은행권에 있는 예적금을 드는 것과 주식을 통해서 위험성은 있지만 금리가 좀 많은 고금리를 가져가는 이런 주식의 상품들 사이를 좀 되는 게 P2P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2P는 중금리죠. 그리고 중간 정도 위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원금 보장 안 됩니다. 그리고 대출자의 연체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대출자가 개인 투자자 이자를 갚지 않거나 이자를 미루게 되거나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연체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연체 가능성이 있는 게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연체가 일어나면 연체에 대한 이자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2P 투자는 대출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개인 신용 대출자 우리가 개인 신용 대출을 받으러 갈 때 은행에 가서 많이 받잖아요. 근데 받는 경우에는 은행권에 가실 수 있는 분들은 한 4등급까지 정도 가실 수가 있죠. 근데 5등급이나 6등급이나 7등급이나 8등급 같은 경우에는 6등급 이하인 분들은 아예 은행권에 개인 신용 대출이 안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그렇다고 대부업체라든지 캐피탈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면 되게 비싼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그거보다는 싸고 은행보다는 조금 비싼 게 P2P다. 그래서 원금은 보장은 안 되고 연체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P2P 수익률 같은 경우 수익률을 보면 대체로 약 10% 정도 세전 수익률입니다. 근데 이제 상품마다 회사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보통 이제 한 6%에서 13% 정도 사이거든요. 이제 평균을 내보면 한 1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세전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세금도 냅니다. 소득세 포함해서 27.5% 많이 내죠. 그리고 수수료는 플랫폼 수수료가 한 3, 4% 정도
떼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부기관에서 정식 금융회사로 안 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세금이 되게 높죠. 그래서 2018년 7월에 세법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세율을 14%로 인하했어요. 근데 2020년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세금이 낮아진 거 보이죠. 그래서 이제 플랫폼 수수료도 따로 뗍니다. 왜냐하면 P2P 업체가 아까도 봤지만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해 주기 때문에 플랫폼을 통해서 그 플랫폼 수수료를 챙기죠. P2P 업체 자체가. 그래서 이제 연결 매칭을 해주고 플랫폼 이용하는 수수료로 떼는 거죠. 근데 이제 세금은 어떤 투자를 하든 다 이제 비과세 상품이나 세금 우대 상품이 아니면 다 세금을 내잖아요. 근데 이제 27.5%인데 14%로 2020년에는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되게 많이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P2P 투자 금액은 한 회사당 2천만 원이에요. 근데 부동산 관련 투자 금액은 한 회사마다 1,0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1억 이상 연봉되는 사람이 내가 이만큼 번다라는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면 더 증액은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개인들한테는 P2P 그냥 투자 금액이 2천만 원이고 부동산 관련된 업체에 투자를 할 때는 1,000만 원까지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P2P 투자 항목은 뭐가 있느냐? 내가 그러면 항목을 골라서 내가 만약 1,000만 원을 투자하겠다 하면 그 1,000만 원을 투자를 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주식으로 보면 종목이죠. 내가 뭐 메모리 반도체 주식에 투자를 하겠다. 아니면 테마주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식이 있듯이 P2P에도 이제 부동산 관련 항목이 처음에 있어요. PF라고 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건축 자금이에요. 그러니까 건축 자금은 집을 짓는데 이제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P2P 자금 자체를 시공사나 시행사에 빌려줍니다. 그래서 빌려주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건축 자금이고요. 그래서 이제 P2P 업체의 플랫폼에 들어가면 건축 자금으로 되어 있는 상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 자금은 P2P 돈을 시행사나 시공사한테 빌려주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부동산 담보대출입니다. 이 부동산 담보대출은 부동산의 담보 가치를 보고 그만큼 돈을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들이 그 P2P 업체 사이트에 들어가서 상품 안에 들어가면 있고, 그리고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그걸 분석해 놓은 자료들도 올라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 관련된 뭐 자료들도 스캔해서 올려져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판단하시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NPL 투자라는 게 있어요. NPL이 뭐냐면 부실채권입니다. 이게 뭐냐? 내가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서 담보를 못 갚았어요. 그러면 이제 부실채권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실채권을 담보로 하는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경매로 넘어가면 이거를 P2P 자금을 이용해서 그 경매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그럼 경매로 넘어가면 보통 유찰되거나 이렇게 되면 가격이 10% 20% 이렇게 싸지잖아요. 그러면 싼 가격에 매입을 해서 비싼 가격에 파는 방식이죠. 그게 NPL 투자예요. 부실채권 투자라고 하는데, 부동산 관련 항목들은 크게 이렇게 세 개로 건축자금 쪽에 집을 지을 때 빌려주는 자금을 빌려주는 시공사나 시행사에 빌려주는 PF라는 항목이 있고, 부동산 담보대출,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해서 빌려주는 그런 게 있고, NPL, 부실채권 투자라고 해서 이런 형태의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용대출 관련 항목이 있어요. 이거는 개인 신용대출이 있거든요. 자영업자 신용대출, 그리고 법인 신용대출이 있습니다. 개인 신용대출은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사람, 중신용등급인 분의 상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출 요건에 맞게 대출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개인 신용대출을 하러 은행에 가면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등급이 어떻게 되고,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얼마나 되고, 이 사람 지금 재정 상태가 어떻는지를 보고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P2P 업체에서 개인 신용대출을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한 뭐 수입이라든지 뭐 이런 지출 구조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상태를 분석해 놨어요. 근데 이 상태 분석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데이터는 아니죠. 부동산 담보로 하는 대출이라든지 부동산 관련된 항목들에 비하면은. 그래서 이게 분석이 좀 까다롭죠.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 신용대출이 있는데, 자영업자 신용대출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 내가 편의점을 하거나 식당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물건을 사서 넣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뭐 이렇게 가게를 좀 확장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그런 긴급 자금 대출을 할 때 이제 자영업자 신용대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법인 신용대출은 이제 회사 법인을 상대로 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겁니다. 신용을 보고 빌려주겠죠. 자영업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기타 담보대출은 동산 또는 기업 매출 채권을 보고 하는데, 이 동산이나 기업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업주를 샀을 때 그 기업이 잘 알려진 대기업이나 이런 게 아니면 그 기업체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생길 매출액 그리고 수익 분석 후에 그걸 기준으로 평가하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이 회사가 얼마나 많은 매출액을 낼 건지, 그리고 거래처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부채는 어떻는지, 그리고 사업 상품 분석, 그러니까 이 기업 매출 채권이나 동산의 사업 상품은 어떻는지를 분석을 해서 앞으로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서, 그래서 이제 대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항목이 있는 거죠. 하나는 부동산 관련 항목이 있고, 또 하나는 신용대출 관련 항목이 있고, 또 하나는 기타 담보대출 관련 항목에 내가 P2P 금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업체를 어떻게 선정할 거냐. 내가 P2P를 좀 하고 싶은데 P2P 업체를 어떻게 선정해야 되냐. 정말 중요하죠, 이거. 한번 보시면은 최고 경영자를 만나봐야 한다. 만나보면 참 좋죠. 근데 아무나 안 만나주죠. 그래서 최고 경영자를, 저는 이 방법을 P2P 업체를 할 때 좀 많이 쓰는 편인데, 최고 경영자는 직접 못 만납니다. 안 만나줍니다. 내가 누군 줄 알고 만나주겠습니까? 맞죠? 그러면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그 업체의 대표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나와서 한 인터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와서 쓴 책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이때까지 어떤 일을 해왔느냐를 보면, 이 최고 경영자를 만나는 것만큼 그 기업의 가치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걸 어떻게 이끌어갈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때까지 이기 관련된 일들을 해온 사람이면 더 믿음성이 가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부동산 담보대출 쪽의 항목에 내가 투자를 할 건데, 이때까지 그 사람이 부동산 관련 일을 계속 꾸준히 했던 사람이 대표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때까지 한 게 그거니까 담보 가치를 매기거나 부동산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능력이 되게 뛰어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기업체를 운영하는 철학도 중요한 게 뭐냐면, 무조건 투자자들을 돈만 끌어모아서 수수료만 받겠다 하는 이런 단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일구어가는 사람들은 부실이나 또 부도가 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눈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회사를 어떤 기준으로 끌어가느냐, 이런 거는 이제 뉴스 인터뷰라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이 이때까지 해왔던 경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이때까지 매체라는 걸 통해서 나와서 한 말이라든지, 아니면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사람 생각들을 적어놨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하셔서 업체를 선정하면 되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1번 항목도 업체를 선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P2P 투자자 카페를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실제로 그 P2P 업체를 이용해 본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투자하는 방법들에 대한 투자 후기라든지 투자 노하우도 공유가 되고요. 그런데 이런 데 들어가면 연체나 부실이 발생했던 회사 명단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그걸 보시고 아 여기는 연체나 부실이 많았구나. 그리고 연체했던 횟수라든지 또는 부실했던 횟수를 보고 이 회사가 괜찮은 회사인지 아닌지 분석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금감원에 파인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대부업체로 등록된 업체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한국 P2P 금융협회에서 순위별로 체크를 합니다. 담보라든지 운영 상황 같은 걸 또 확인도 할 수가 있죠. 순위도 볼 수가 있고 담보나 운영 상황이 이 P2P 업체가 어떻는지도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에는 안전장치 확보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 안전장치 확보 여부는 뭐냐면 우리가 왜 예금 같은 경우에 제2금융권에서 보면 이제 만약에 그 회사가 부실이나 부도가 났을 경우에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은행처럼 안정적으로 보호는 못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한 업체들이 있어요. 보험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회사 자체의 안전장치,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새마을금고라든지 신협이라든지 이런 제2금융권을 볼 때도 BIS 비율이라고 해서 순자산, 그러니까 그 새마을금고나 신협이 갖고 있는 자금의 비율을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보시고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좋죠. 그래서 이제 최고 경영자의 철학이나 마인드나 그 사람이 이때까지 해왔던 경력을 보고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P2P 투자자 카페를 이용해서 부실됐거나 연체했던 횟수가 많았던 업체의 명단들을 확보한다거나 이 P2P 투자자들의 실전 투자 후기나 투자 노하우를 공유한다거나 아니면 금감원에 가서 이게 대부업체로 등록된 업체인지를 파인에 가서 확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한국 P2P 금융협회의 순위별로 체크를 해보는 거죠. 담보나 운영 상황은 어땠는지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안전장치 확보 여부를 확인하는 거죠. 보험이 들어져 있는지 그리고 자체적으로 현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보고 P2P 업체를 선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P2P 업체 선정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P2P에 만약에 투자를 하시려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보면 P2P 그럼 투자를 하려고 하면 어떤 원칙을 정해서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내가 원칙을 정해서. 근데 P2P 투자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는 다 원칙이 필요합니다. 보시면은 1번은 분산 투자. 이거는 말 안 해도 정말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라고 많이들 말을 하죠.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해라. 왜냐하면 분산 투자를 해놓으면 한 개가 부실이 나더라도 다른 거에서 수익을 메꿔서 마이너스 플러스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되면 그건 내가 수익을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1,000만 원이라는 걸 가지고 P2P 업체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다면 그러면 그 1,000만 원을 한 상품에 1,000만 원을 다 올인으로 투자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상품들에 나누어서 분산 투자를 해라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최고 최저 수익률 상품, 단기 상품은 피해라. 너무 최고 수익률, 그러니까 너무 수익이 큰 것들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저는 이제 P2P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등급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거 P2P 투자를 실제로 했던 거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한 번 더 드릴 건데 저는 P2P 투자를 할 때 보통 등급을 정해요. A 등급, B 등급, C 등급 이렇게 등급을 나누어서 매기거든요. 회사 자체에서 P2P 업체에서 신용도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담보들을 기준으로 이게 등급을 매깁니다.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뭐 이런 식으로 매기죠. 그러면 저는 등급을 A 등급만 하겠다라고 전 정합니다. 보통 투자를 할 때.
그리고 이제 최고 수익률이 13%, 12% 이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퍼센트는 뭐 6%짜리도 있어요. 6%에서 11%, 뭐 이렇게 구간을 정하죠. A등급. 근데 A등급은 보통 12%, 13%는 없습니다. 11%도 잘 없고 한 10% 정도. 그래서 6%에서 10% 정도를 정하죠. 수익률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작은 최저 수익률, 그러니까 사실 그 은행 금리가 지금 1.5%, 6% 이렇잖아요. 근데 너무 작은 최저 수익률을 정하면 예금보다 더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작은 걸 정해버리면 아까 보시다시피 수수료도 내야 되고 플랫폼 수수료도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도 내야 돼요. 소득세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최저 수익률이 너무 작은 것도 상품도 피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너무 단기 상품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단기로 해버리면 이게 이제 안정성 면에서는 조금이나마 이제 너무 단기, 뭐 1개월, 2개월, 3개월 이런 것들은 안 좋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피하시고. 근데 P2P 투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금 보장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감안하셔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모든 투자가 다 마찬가지죠. 긴급 자금으로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전세를 옮기려고 돈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집을 사야 되는데 목돈이 필요한데 그걸 P2P에 투자한다든지 이런 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P2P 회사를 까다롭게 선정해야 됩니다. P2P 업체를 잘 선정하는 게 제가 볼 때는 P2P 투자의 거의 한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P2P 회사를 까다롭게 잘 선정하라. 그리고 최소한 안정장치가 있는 상품으로 선택해라. 내가 원금 보장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P2P 투자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아까도 보셨지만 중금리고 중위험도를, 그러니까 은행보다는 위험하고 주식보다는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안정장치가 갖고 있는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긴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분산 투자하고 너무 높은 수익률이나 너무 낮은 수익률이나 너무 짧은 상품은 피해라. 그리고 원금 보장을 한다는 걸 항상 명심하고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하고, 그리고 P2P 회사는 반드시 까다롭게 정말 이 회사를 내가 투자해도 되는지를 선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안정장치가 있는 상품, 내가 원금 보장이 중요한 사람이라면 이게 있는 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P2P가 위험하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죠. 왜냐면 원금 보장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위험하다. 왜냐면 은행보다는 위험하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P2P가 잘만 하신다면, 그러니까 아까 원칙, 투자하는 원칙이라든지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투자해야 되는 항목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봤을 때 이제 신용대출 쪽이나 기타 담보대출보다는 부동산 관련된 게 아무래도 좀 더 안정적이죠.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담보가치가 눈에 보이고, 그리고 이게 상황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업체를 잘 선정하시고, 그리고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저처럼 A등급의 6%에서 10% 사이, 11% 정도 사이의 금리를 받겠다. 그리고 이게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너무 단기 상품을 아닌 거를 선택하신다면 저는 P2P 투자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하고 있습니다. P2P 투자를 계속 꾸준히 해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체라든지 부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손해보는 일은 없었습니다. 연체가 한 번 딱 있긴 있었어요. 근데 연체 이자가 25%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자가 좀 더 저는 더 많이 받았었죠. 그래서 저는 업체만 잘 선정하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투자 원칙을 정해서
중금리 쪽으로 다가간다면 P2P 투자도 괜찮은 금융상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실제로 P2P 투자를 했던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